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재 재판관들은 평일을 열고 철통 보안 속에 최종 결정문을 작성했습니다. 헌재의 결론을 두고는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교육국에 대해 최소 1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체제 붕괴와 신보호무역주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최약국가로 지목하며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 중 가장 높은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우리 통상당국과 수출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예상보다 훨씬 고강도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아시아 증시는 폭락했고 국제 금값은 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국내 증시도 장 초반 3% 가까이 폭락했지만 개인과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오늘도 철통 보안 속에 막바지 결정문 조율에 매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오늘도 평일을 열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고요? 네, 앞으로 약 17시간 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부터 평일을 열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다듬고 보충 의견 등의 기재 여부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내일은 따로 평일을 하지 않고 파면 여부를 선고할 방침으로 전해졌지만 선고 직전 수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결정 내용은 물론이고 평의 진행 상황 등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헌재는 평의가 열리는 장소를 비롯해 대부분 커튼을 치고 청사 안팎으로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재 반경 150m 구간에 차벽과 펜스를 설치하고 이 일대를 진공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직접 보려는 국민들의 열기도 뜨겁죠? 네, 헌재는 일반 국민 방청석으로 20석을 배정했는데요. 방청 신청자가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9만 6,370명이 신청해 경쟁률 4,818대 1을 기록한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 신청자의 5배를 넘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방청 신청은 오늘 5시까지 받았고 추첨 결과는 곧바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개별 공지가 나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대심 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입니다. 네, 이처럼 내일 열리는 탄핵 심판 선고는 대한민국의 모든 눈과 귀가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일 탄핵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 오전 11시 정각,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건 번호와 함께 탄핵 심판 선고 개시를 알리면서 선고가 시작됩니다. 문 권한대행은 우선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헌재 심리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격적인 결정문 낭독에 앞서 국회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판단을 밝힌 뒤 쟁점별 사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국회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렸다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은 마지막에 읽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견이 갈렸다면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반대, 보충 의견을 각각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 심판 결정의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합니다. 헌재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네, 헌재 인용이냐, 기각이냐, 아니면 각하냐. 결국 이 셋 중에 하나로 내일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선거 전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엇갈리는 전망과 그 근거는 뭔지 우영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6대2 인용부터 4대4 기각까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5대3 교착설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먼저 인용 결정을 예측하는 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고 말합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야당의 입법 폭주와 부정선거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각을 주장하는 배경으론 비상계엄이 대통령 권한이란 주장과 함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핵심 사유였던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서도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인용, 즉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관건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봅니다. 이게 이제 직무상 행위가 맞냐, 위헌, 위법한 행위냐, 그리고 불법의 중대성이 있냐. 불법의 중대성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신뢰한다는 응답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46%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0%,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4%로 나타나면서 헌재의 선고 이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전면적인 글로벌 통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번 상호 관세는 오는 9일부터 적용됩니다. 먼저 김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Reciprocal tariffs on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Reciprocal. That means they do it to us and we do it to them. Very simple. Can't get any simpler than that. 이번 상호관세는 보편관세인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차등관세 두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호관세 산출 근거로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지목하면서 대미 8위권 흑자국인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25%를 적용했습니다. 중국에는 34%, 유럽연합에는 20%, 대만과 일본에는 32%와 24%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For nations that treat us badly, we will calculate the combined rate of all their tariffs, non-monetary barriers, and other forms of cheating. 다만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등 기존 관세 부과 품목에는 이번 상호관세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 등 미국의 양대 교역 상대들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며 보복관세를 시사했습니다. 이에 베센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를 순순히 받아들이라며 보복할 경우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미국 내에서조차 이번 상호관세는 미국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관세 정책이 과거 석유파동급 공급 충격을 불러 물가와 실업률을 모두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고 블룸버그도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자, 이렇게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미국의 상호 관세율이 발표되면서 당장 우리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요 수출 경쟁국인 EU나 일본 등에 비해서 훨씬 높은 상호 관세율이 책정돼 수출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25%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 중 가장 높습니다. 한미 FTA로 누려온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일본 차에 우위를 점했던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FTA를 체결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게 맞은 건 맞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관세니까 불가피하죠. 당연히 불가피하죠. 막판까지 미 당국을 설득하려고 조선산업협력 강화와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 다양한 카드를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익을 얻지 못한 셈입니다. 특히 30에서 40% 넘는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의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장 베트남의 스마트폰과 가전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지 가동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대응 방법조차 없는 중소기업들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미국 내 생산기지를 보유하지 않은 중소부품업체는 관세 부담을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경제단체 조사 결과 중소기업 4곳 중 한 곳은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대응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이번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앞서 예고됐던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정식 발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 주 자동차를 시작으로 미 관세에 대응하는 전방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움직임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나온 뒤에 정부도 비상한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일단 자동차 지원 방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가 다음 주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지원 대책에는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전 후방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될 예정인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소, 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를 시작으로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들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방침입니다. 다만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을 주축으로 한 고위급 대표단은 상호관세 협상을 위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통상 관련 부처 장관들이 오늘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놓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열었는데요.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고위급 방미를 포함한 대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외환 금융시장 점검에 나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미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통상당국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한미 FTA와 관련해 아직 재협상을 거론하기엔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자, 이렇듯 정부가 대책 마련에 더 분주한 이유는 이미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 상호관세와 중복 부과는 빠지면서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지만 업계 전방위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업계 움직임은 김동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hat's why, effective at midnight, we will impose a 25% tariff on all foreign-made automobiles. 대미 수출 1위 상품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본격화하면서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로 사실상 무관세를 적용받아 왔었는데 갑자기 25% 관세를 부과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오는 5일부터 적용될 상호관세 대상에선 빠지면서 업계에선 최악만 피했다는 평가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미국 내에서의 어떤 경쟁력 저하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떨어질 거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고, 관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에 대해 현대차 그룹은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We will always remain competitive and there are no plans to raise prices in the United States at this time. 가전업계도 멕시코 방패가 생기면서 일단 최악은 면했습니다. 다만 생산 거점이 대다수 포진한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부과된 상호관세율이 높아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부품 등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정부 대처가 중요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정부 대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관세 부담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이제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면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찾는 거고. 기업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나올 긴급 지원 대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상호 관세는 우리 금융시간을 강타했습니다. 장출발과 함께 폭락했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연기금이 9원 등판하면서 이 하락폭을 대거 만회하긴 했지만 결국 2,500선을 내줬습니다. 이민우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소폭 하락한 2,486.70에 장을 마치며 이틀 연속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역시 소폭 떨어진 683.49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관세 영향권에 있는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자동차, 배터리 관련 대형주들의 낙폭이 컸습니다. 다만 장 초반 2,430선까지 밀린 코스피는 개인과 연기금이 사들이며 그나마 낙폭을 줄였습니다. PBR로 보면은 30 가면 아마 8,500 나올 텐데 깨지는 수준에서는 계속 좀 저가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고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주도주들이 조선이나 방산 그런 업종들 좀 다시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낙폭은 축소를 하고 있는 건데 변수는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국내 증시에서 1조 4천억 원 넘게 팔았는데 지난달 28일부터 5거래일 연속 셀코리아에 나선 겁니다. 특히 지난달 31일 증시자금 확대를 위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됐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국내 증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거래되는 자금 흐름도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래대금은 지난해 4월 3일 약 25조 5천억 원에 육박했으나 오늘 거래대금은 13조 9천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4월 9일 날 상호관세가 발효되는데 그 전까지 어떤 협상 과정 그런 변수들이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코스피 방향성, 반등 탄력 좀 결정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 결정이 우리 증시 최대 변곡점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네, 상호 관세 여파에도 오늘 원달러 환율 역시 걱정한 것만큼은 아닌 소폭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만큼 환율이 1,500원까지 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면서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쏠림 현상도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원화 가치 역시 크게 떨어진 탓에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60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57원 92전으로 1998년 3월 이후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상호 관세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이 앞으로의 환율 흐름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1,500원 선을 다시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분기 수출이 상당히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벌어질 수 있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궁극적으로는 국내 수출 경기를 통해서 국내 경기로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원화 가치에는 상당히 좀 부담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올해 1분기 수출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약 2.1% 하락한 바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이 순매수한 금 거래량은 2,311kg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 대비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순매수 규모는 매달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 강해지면서 국제 금 가격은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자, 이렇게 통상전쟁 속에서 자동차는 수출뿐 아니라 안방 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는 중국 업체들의 안방 공략이 매섭습니다. 국내 시장에 뛰어든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는 불과 몇 달 만에 두 번째 출시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최주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BYD는 올해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현대차 바로 옆에 부스를 꾸리고 국내 출시 두 번째 모델인 C를 공개했습니다.
BYD-C는 중형 세단 전기차 모델입니다. 아토3가 보급형 모델이었다면 C는 첨단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한 차종으로 배터리와 차체를 통합한 셀2바디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받으면서 국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4,750만 원에서 5,200만 원 정도의 가격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인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관계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출시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기에 인도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출고가 지연되던 아토3도 어제 환경부 국고보조금 145만 원을 확정받아 고객 인도를 시작합니다. 중국의 전기차 공세에 맞서 현대차는 이번 모빌리티쇼에서 수소차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2018년 처음 출시된 수소 전기차 넥소의 완전 변경 모델인 디올 뉴 넥소를 세계 최초로 공개해 상반기 중 국내에 출시합니다. 디올 뉴 넥소는 수소 비전의 실체를 입증하는 친환경 수소 전기차 모델로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의 결정체입니다. 궁극의 클린 모빌리티로서 운행 중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물 이외에는 어떠한 불순물도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BMW 코리아는 업계 최초로 전기차 시승 기회를 제공하는 멤버십을 도입했고, 포르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스포츠카 신형 911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면서 한국은 중요한 시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관세 장벽이 높아진 상황에서 안방 시장 수성은 국내 완성차 업계의 또 다른 과제가 됐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금 조기 고갈 우려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함께 높이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포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부가 합쳐서 월 5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 나왔습니다. 신채영 기자, 이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 얼마나 되나요? 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 5,600원입니다. 남편은 253만 9천 원, 아내는 276만 6천 원 정도를 각각 받았습니다. 부부 한 달 연금액 500만 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 원의 60% 정도로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수령액이 적정 생활배는 한참 못 미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부부 수급자는 모두 77만 5천 쌍에 달했는데요. 500만 원 이상을 받은 부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부부 한 달 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 3천 원에서 지난해 말 108만 1,700원 수준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부부가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노후에 필요한 합산 적정 생활비는 한 달에 296만 9천 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지 아니면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받을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빚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의 대출 문턱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의 신용대출도 더 깐깐하게 보는 은행이 나왔습니다. 정동진 기자, 이게 점차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 처음 나선 은행은 어딘가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일부터 전문직 전용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스페셜론의 대출 승인 구간을 외부 신용등급 기준 1등급부터 5등급에서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신용등급이 4, 5등급인 전문직 차주는 대출 승인이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대신 최고 대출 한도는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오릅니다. 전문직 차주더라도 신용이 우량한 차주에게 대출을 더 집중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연체율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전문직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용대출 문턱은 이미 은행 전반적으로 더 높아졌죠. 그렇습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한 달간 4대 은행에서 신규 신용대출을 이용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37점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꾸준히 오르는 추세인데요.
특히 신한과 우리은행에서는 같은 기간 평균 신용 점수가 40점 넘게 올랐고요. 지난 2월 기준 하나와 우리은행 신용대출 차주의 신용점수 평균은 940점에 달합니다. 4대 은행 중 940점을 넘긴 은행이 두 곳이나 됐던 적은 지난 2023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은행들이 신용대출 문턱을 높인 것은 차주들 상환 능력 악화에 신용대출 연체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은 0.84%로 3년 전보다 2배 넘게 뛰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내일 저녁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하늘은 흐려지겠습니다. 한편 중서부 지방의 공기질은 내일 오전 한때 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과 광주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양호해지겠습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춘천 2도, 대구는 5도로 오늘 아침보다 2, 3도가량 높게 시작하겠지만 한낮 최고 기온이 서울 17도, 춘천, 대구 18도까지 오르며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서울, 인천, 대전 6도, 세종 4도, 춘천 2도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세종 17도, 수원 16도, 청주, 춘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 4도, 울진 5도, 강릉은 6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울릉도, 독도 11도, 속초, 강릉, 울진 13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 대구 5도, 제주는 8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17도, 부산 14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와 동해는 맑지만 서해는 흐려지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합니다. 하늘은 흐려져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한편 기온은 점차 오르며 다음 주에는 최저 기온이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